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5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어제 우리나라 장이 좀 괜찮게 끝났어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장이 사실 또 밤에 되게 안 좋았다가 어제 금요일이 이제 미국 옵션 만길이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좀 많이 빠졌던 나스닥 빅테크 쪽으로 저점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위주로 맞았던 그런 금요일이었어요. 시장이 여전히 약세장입니다. 사실은 여전히 저희가 조심조심 하면서 저도 매매를 하고 있고, 이번 주는 제가 조금은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은요. 단기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에서 벗어나진 않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TV 보시면 이제 바이든이 아시아 국가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계속 뉴스를 타고 있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합니다. 윤 정부가 취임하고 11일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수분들은 또 너무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뭐냐면 미국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급하고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용적으로 외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은 차트를 제가 코스피를 먼저 띄워놨습니다. 계속 제가 올해 말씀드렸던 시황 중에 큰 맥락이 미국이나 특히 성장주 쪽이 안 좋고 많이 떨어졌지만 중화권 위시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하방 경직으로 다소 차별화를 펼칠 것이다. 그 이유는 워낙 작년부터 미리 많이 빠졌던 이유라고 말씀드렸고요. 환율이나 달러나 금리 같은 지표를 보면서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약세장 속에서도 매매를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시면 돼요. 자, 금요일날 어제 개인들만 팔고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현물, 선물 둘 다 그랬어요. 보통 금요일은 제가 시장을 좀 안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더라도 오후 돼서 밀릴 수 있다. 토요일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큰 수급 주체들이 크게 안 사고 팔고 넘어갈 수 있다 했는데, 어제는 제가 종목도 좀 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간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요 근래 간간히 연기금이 좀 들어왔던 것도 괜찮았고, 환율이나 달러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우리나라의 수급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는, 산다는 건 아닙니다. 팔지만 않아도 올라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00, 이게 사실 되게 불안했었죠. 그래서 제가 약세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이번주 되게 조심스럽게 저는 봤습니다. 왜 2차원 빠지거든요. 암만 강하다 하더라도 미국이 되게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날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고, 어제는 금요일날 사실 많이 올랐고요. 밤에 열렸던 미국도 장중은 안 좋았지만 좀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이제 보합권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작할 때는 떠서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위에 걸리죠. 그래서 바로 뭐 2600, 700 걸린다는 건 아니고, 이번 반등 세기를 보면 다시 한번 2750이나 800을 시도도 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 되면 지수나 대형주 쪽으로 단기적으로 살짝 수급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제가 지수가 빠지면 싸다, 뭐 그래서 지수나 대형주 줍줍 전차군단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중에 지수 ETF 같은 사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질문 와서 언제 팔까요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수익이 지금 바닥에 사셨으면 꽤 났어요. 레버리지 같은 케이스는 한 10% 났을 겁니다. 뭐 코스닥 같은 케이스는 그렇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보는 시황대로 지수나 대형주 위주로 달하셨다가 수익이 좀 나면 적당히 파셔도 됩니다. 대형주와 지수가 좋은 거는 뭐냐면요, 데이 트레이닝 하고 저희가 중소형주 단타를 하면 솔직히 많이는 못 지르잖아요.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 내가 돈이 10억 1억이 있다 하면 그걸 몇 천만원 몇 억을 못 지르잖아요. 하지만 대형주나 지수는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클수록 올라가는 기대 수익률은 적을지 모르지만 기대 수익금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적게 먹더라도 많이 넣으면 수익금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이 사실 중기주나 장기주나 대형주 지수로 갈수록 좋은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2600 지지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을 잠깐 적어봤는데요.
이제는 뭐 아시겠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예전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대외 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이래저래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정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외 변수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다차 방정식 속에서 우리의 스탠스를 잡아가는 거죠. 여전히 5월달은 약세장입니다. 아직도. 지난주 이번 주 많이 조심했다 말씀드렸고요. 여차하면 또 그래 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사실 되게 많이 길어지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국장이든 우리나라 장이든 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원자재든 물가든 환율이든 뭐 금리든 증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랐다 빠졌다 오르면 좋다 떨어지면 슬퍼 이게 아니라 약간 두 발짝 떨어져서 이 추이를 보라 말씀드렸죠. 특히 정시를 보시는 분 특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조지 소로스라고 되게 유명한 투자가가 있는데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재기성 이론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재기성. 한자로 풀어서 약간 이상하긴 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들의 어떤 심리 변화란 말입니다. 사람들이나 시장에 참여된 개인들의 합의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항상 옳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만 가끔 가다가는 좋을 때는 더 좋게 보고 안 좋을 때는 더 비관적으로 봐서 언더슈팅,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중을 말씀드릴 때 그런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너무 급등나게 몸을 실어서 투심이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새같이 변동성이 특히 심할 때는 두 발짝 물러 떨어져서 이 추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떨어진 추이인지 횡보하는 추이인지 올라가는 추이인지. 자, 그런 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하락 추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경기를 계속 지속하면서 아직까지는 바닥에 저는 안 나왔다 봅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인플레가 사실 상당히 곤혹이어서 연준에서 금리냐 경기냐 긴축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뭐가 나왔냐면 실질적으로 대놓고 소비를 죽인다. 왜? 미국의 경제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소비지 않습니까? 소비가 70%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죽여야지만 이 구매력이 줄고 인플레에 대한 강도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소비를 대놓고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소비가 주인 미국 경기가 진짜 침체될 수 있다. 물론 그걸 죽이기 위해서, 인플레를 죽이기 위해서 경기 둔화를 만드는데 진짜 소비가 죽어버리면 진짜 리세션이 와버려요. 그래서 참 연준이 지금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10년 장기물이 떨어지고 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야 미국이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해, 이런 얘기가 나왔던 지난 한 주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세션을 진짜 우려를 하고 있는 단계라 보시면 되고요. 이미 나스닥은 많이 빠졌고 기술적으로 S&P 500이라죠. 미국의 가장 큰 대표적인 기업을 500개 모아놓은 지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100 같이. S&P 500이 지금 공식적으로 말하는 고점 대비 20% 이상 빠져버렸어요. 어제가 딱 걸렸던 그런 지수 때였는데 깼다가 살짝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리세션으로 공식으로 보면서 수급들이 움직일 수 있고 시장 투심이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 들어가자 이런 분도 계시긴 한데, 지금 미국 투자 한번 보시면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물론 많이 빠졌죠. 나스닥도 29% 떨어졌거든요. 근데 모릅니다.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미 2000년도나 2008년도 같이 아주 큰 리세션과 저는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 아직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를 타격받고 진짜 경기 둔화나 리세션으로 가느냐, 이거를 계속 앞으로 미국은 봐야 될 거예요. 자, 미국은 계속 경계를 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자, 우리나라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중국이죠.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정시로 봤을 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바로 표시를 할 수 있는 정시로 봤을 때는 더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워낙 작년이라 올해 상반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을 제가 적어놨어요. 태자당과 공청당.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올해 10월 달에 장기 집권을 확정지을 시진핑도 지금 아프다는 얘기 나오죠. 지금 사실 옛날에 말했던 스트롱맨들이 다 몰락을 했습니다. 트럼프도 다 갔고 지금 푸틴도 약간 미쳐 들어가고 지금 시진핑도 아프다고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보면 비트코인 5월 달에 퇴출시키고 작년 11월 달에 뭐 그 알리바바 이런 사람들 기업들 엄청 빅테크들 다 내쫓으면서 주가 많이 급락을 시켰던 원흉이 사실 시진핑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회귀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지금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사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정말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때 이머징의 시장이 정말 주도했던 시기였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2008년 서프라임 때문에 미국 때문에 전세 경기가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들이 사실 가장 쉽게 그때도 가장 그 큰 덩치가 연 8% 9%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부동산이었고 지방 경기였어요. 왜? 농민들이 많으니까 지방으로 다 보내고 도시화를 만들고 부동산에 돈을 붙여서 그게 뭔가 자꾸 도시화시키고 부동산 건물 막 짓고 하면 그게 자기가 말했던 연 글로벌 GDP의 6% 7%다 달성했던 그 원인이었던 거죠.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5년에 한번 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 중국이. 그때 위안화 박살나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림자 금융 많이 아실 겁니다. 그때부터 그레이 레노라는 갑자기 없던 게 튀어나온 블랙스완 말고 알고 있는 위기지만 워낙 커서 핸들링이 안 되는 이 그레이 레노라는 기존에 갖고 있는 부실 덩어리, 부동산 부실, 지방이나 지방 정부의 부실 이게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아시는 그 부동산 위기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 말부터 그죠? 아직까지 사실은 그게 확산이 되고 있지 정리가 지금 안 돼요. 여전히 부동산 부실이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IB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와요. 중국의 부동산 부실이나 지방 부채들이 미국 그 국가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얘기는 2015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색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레이 노노가 돼서 그냥 잠재주로 안고 있는 부실이 정말 핸들링 안 돼야 될 때, 중국은 계획 경제잖아요. 사회주의 경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 경제가 이제 약간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아프다는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살짝 들어가 있었던 공청당 출신의 리커창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자, 리커창이 뭘 하느냐? 지금 작년에 빅테크들 다 뺐고 알리바바 뺐고 뭐 사람들 가둬가지고 기업들 탄압했잖아, 솔직히요. 왜? 이 사회주의에 해가 된다는 거거든. 자기들 잘났다고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 버리니까. 자, 그리고 시진핑이 그걸 죽여놨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순대해서 하고 있는 게 공청당 출신의 리커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음모론도 있긴 해요. 야, 시진핑 아웃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뭐 기업 분석하는 분도 그래 보는 분도 계시긴 한데, 요번에 이제 WSA 같은 데에서 아주 큰 칼럼도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다 봤는데 시진핑이 지금 이제는 사실은 영구 집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GDP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죠. 어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했어요. 야,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 때문에 난리인데 인플레가 걱정이 없나? 중국은 사실은 원자재 위주로 아직 돌아가기 때문에 인플레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사실은 엄청나게 인구도 많고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 그럼 다 캐면 되잖아. 히토리움 중국에서 다 나온다며. 사실 그것도 맞는데 반대로 또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납니다. 원자재 올라가잖아요. 중국 죽어요. 그 정도로 인플레에 취약한 국가가 사실은 중국입니다. 예전에도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 인민 폭동이 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돈육 가격 같은 것들은 나름 이제 조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해서 오히려 글로벌 경제랑 반대로 지금 GDP를 살려야 되죠. 근데 부동산 못 건드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업을 살려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시진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조용히 있었던 리커창이 나와서 기업들 딴을 다니면서 기업들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변화죠.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한번 딱 그 스탑을 걸었던 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색채를 다시 살려야 돼요. 하지만 시진핑이 하기에는 사회주의 최대국으로서 이 체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저도 기업 부양을 시켜서 중국 경제를 어쨌든 살려보고 불씨를 살리는 게 저는 그나마 잘 하고 있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덜 저는 써놨죠. 괜찮다고. 그 중국이 죽으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으로 중국을 보시면 되고,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볼 때 환율 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요. 그 너무 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 체크를 하고 있고 중국 정시는 그래도 잘 받치고 있는 거라서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을 보면 유럽은 뭐 다들 아시는 계속 전쟁 중이죠. 하지만 러시아 쪽 푸틴이 좀 많이 공공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 저도 지금 재건 테마 가지고 있잖아요. 비중 많이 실어드렸잖아요. 어쨌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 2주 동안. 분위기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지금 인플레가 너무 취약한 나라 중에 중국 다음에 유럽이에요. 그동안 너무 괜찮다 봐서 러시아의 원자재에 대한 이 지지 그쪽이 받는 걸 너무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쪽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어젠가 보니까 독일 물가가 33% 나왔습니다. 33%. 그 미친 거죠, 이게. 그 독일은 2차 대전 때 한번 인플레에 대해서 한번 크게 학을 뗀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 포비아가 있어요,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인플레가 급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유럽이 과연 금리 인상을 할까 안 할까 되게 고민이었는데 경기가 죽을 것 같아서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인플레가 너무 급하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저는 걱정이 뭐냐면 오히려 중국보다 유럽이 조금 더 걱정인 거죠. 왜냐? 2011년도도 그랬어요. 그 그리스 위기, 피그스 위기. 2015년도도 그랬어요. 그리스 위기. 그때도 약한 EU존에서. 왜? 유로존에 묶어놓은 그 수십 개의 유럽 국가들이 각자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독일이 사실 가장 수혜를 받죠. 유럽의 맹주로서.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유럽 유로존의 이모진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가 대표적이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도 사실 그래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얘들 경기가 정말 각자 다 다른 사정인데 버텨낼까? 라는 사실 저는 글로벌적인 좀 불안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번에 금리 인상 할 것 같거든요. 할 것 같은데 새로운 글로벌적인 리스크로 떠오르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 조심을 할 거예요. 자, 경기를 보면서. 자, 그나마 저는 한국은 왜 계속 좋게 보느냐. 이 아까 말했던 대세에 가장 취약하고 조그만 나라에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바이든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이든이 역대 대통령 우리나라 취임하고 가장 빨리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바이든이 혼자서 못해요. 세계 경찰로 다시 돌아왔지만 트럼프가 터뜨렸던 세계 경찰의 역할을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그 발을 뺐죠. 그때부터 사실 입지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고 돈을 많이 풀어서 개인들한테 돈을 많이 꽂아줬지만 그게 지금 역풍이 돼서 돌아와서 미국이 인플레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선민들 인플레 가장 취약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물가 올라가면 민심이나 여론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잡아야 되니까 가장 1순위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유럽도 봐야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 또 중국이 가장 큰 적이지 않습니까? 신냉전 속에서 유럽보다 러시아보다 더 큰 적이 중국인데 중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큰 틀은. 어차피 미국, 중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 나눠졌어요. 이거는 이제 안 바뀝니다. 완전 새로운 차원의 일이에요. 패권 전쟁 이제 시작된 거죠. 완전히 대놓고. 자, 그 와중에서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갖고 있죠. 디램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 굵기가. 그게 뒤에 따라가는 뭐 2차 전지나 전기차도 있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리쇼어링 해서 자기 일자리 늘리고 자기 여론을 좋게 만든 것도 있지만 큰 면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아예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이 싸게 만들었던 중국 공급 밸류체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부정을 하고 아예 중국을 배제한 공급 체인, 글로벌 체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서 이제 4차 산업이나 향후적으로 가장 중요한 반도체의 핵심 우리나라인 거예요. 대만은 이미 넘어왔죠. 대만은 뭐 어차피 TSMC 쪽은 미국 쪽이 완전 친미잖아요. 친일 친미가 대표적인 대만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제 뭐 계속 그걸 건들면서 중국이랑 싸우겠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어쨌든 보수적이나 친기업 쪽으로 들어온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가서 단도리 해야 되는 거죠. 바이든 측면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국제 정치를 상당히 잘해야 되고요.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하드웨어 쪽으로 돌아오는 어떤 글로벌 정치 분위기, 그동안 너무 소프트 쪽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국제 정서적으로 외교를 참 잘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MSCI DM도 올해 관찰국 6월달에 될 것 같거든요. 뭐 될지 안 될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말했던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야 되는 이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상 외국인 수급에도 그다음 우리나라 환율에도 조금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환율이나 외국인 보면서 국제 정치를 보면서 2600 밑에서는 싸다 말씀드리고요. 지수
물론 코스닥은 따라오는 거고, 이머징 차별화, 이제 중국 같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리 많이 빠졌던 이머징이 좀 차별화되는,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경우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이나 아시아가 되게 좋았고요. 미국이 좋았던 그 뒤 15년, 20년 돼도 2015년 같은 케이스나 2018년 같은 케이스에 같이 빠졌을 때 미국보다 아시아나 이쪽이 더 빨리 좋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그런 면을 저는 보는 겁니다. 환율이 가장 중요하고, 자, 바이든 방안을 통해서 국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같이 보시자고요. 어떻게 바뀔지 우리나라 정세가. 자, 지난주부터 넣었던 코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전히 정비 중입니다. 안정이 안 됐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3만 불, 2만 9천 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말했던 전 세계 코인의 7위였던 테라가 망가졌잖아요. 예, 망가졌어요. 지금 뭐 대표가 또 뭐 새로운 걸 하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1위 테더죠. 테더가 지금 1달러 페거랑 잘 안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그렇다 해서 테라처럼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코인 쪽 혹시나 지금 갖고 있는 관련주들은 또 당분 헤맵니다. 네, 헤매야 되고, 이게 좀 안정이 되고, 저는 뭐 비트코인 홀더로서 어쨌든 이번에 딥이 나오면 진짜 찐 상승이 나올 거라 봐요. 하지만 딥을 만들어가는 과정, 바닥권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했던 탈중앙화, 디파이죠. 예, 디파이가 가장 특징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단점으로 다가온 시기이기 때문에 이 디파이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는 기간을 같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코인은 계속 저는 여러가지 글로벌 머니에 흐름이 들어오시다 보기 때문에 요거를 잘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을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다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다들 신문 다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를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거 한 번 더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섹터로 넘어갈게요. 섹터. 자, 그럼 우리나라를 가지고 뭘 매매를 해야 되느냐. 제가 미국은 당분간 안 한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재건 테마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양 시장을 같이 보면서 양방 매수를 했었죠. 곡물 쪽이랑 그 다음에 재건 테마. 근데 지금도 저는 양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농술라 있죠. 농술라. 네, 농술라 있는데 왔다 갔다 했죠. 그것도 사실은 곡물 중에서는 사료일 수도 있고 뭐 비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접적으로 밀이나 어떤 수산물 같은 걸 수도 있고, 저는 사실 그 뒤에 농술라 농기계 쪽을 사놨잖아요. 왜 실적도 좋고 요번에 미국에도 수출한다는 얘기 어제 나왔습니다. 찾아보세요. 근데 좀 약했어요. 사실은요. 네, 약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뭐 우리끼리 하는 거지만 이게 말로만 해도 답답하더라고 사실. 이게 이 종목인데, 이거는 뭐 어떤 분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도 하셨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추세는 괜찮고 이제는 큰 수급은 변화가 없고요. 실적 좋고 전망은 되게 좋고, 아쉬운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아쉽다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 그 다음에 대한제당, 대한제분, 대한제당이죠. 이런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요번에 좋았던 게 고려산업 같은 거, 그 다음에 한탑, 옛날 영남제분이죠. 이런 거 잘 갔죠. 저도 사실은 이게 사료 곡물 쪽이 쉽게 안 빠지기 때문에 기후적인 면이라든지 어차피 파종기를 다 놓쳐서 지금 곡물 쪽 선물 상품을 보고 있으면 가격이 사실 많이 올라 있어요. 많이 안 빠지고 있다가 살짝 올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가 잘 안 바뀌는 거죠. 유가도 사실 130불 찍었지만 다시 또 지금 110불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재가 쉽게 사실 안 꺾여요. 그 인플레가 쉽게 안 빠지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기후면이든 공급면이든 오래 가기 때문에 인플레가 쉽게 안 꺾이는 것처럼 이 곡물 좀 계속 봐야 된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게 추세가 꺾였었거든. 사실은 꺾여서 했는데 이게 치고 받으면서 그때 뭐였죠? 대주산업이었나? 이때 한번 질문 들어오셨는데, 이때 제가 뭐 올랐을 때 팔아라. 그래서 물론 꺾였어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요. 또 꺾여서 나왔다 출렁거리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원래 저희가 테마를 볼 때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 위주로 계속 보는데 일단 꺾였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야, 큰 돈이 많이 빠졌다 이런 판단하고, 이번 주는 제가 조금 간갈한 거죠. 보고는 있었지만 마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추세에 살아있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좀 간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매매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못해드린 게 조금 죄송을 해요. 네. 하지만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나고 아직 곡물이 죽지는 않았지만 예전 로봇 테마 같은 거나 원전 테마 보시듯이 다 같이 안 갑니다. 네, 다 같이 안 가요. 이 테마 중에서 강한 거 한두 개 살아남아요. 네, 그래서 강한 거 위주만 들어가시고, 야 들어올랐으니까 애들 가겠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 테마는.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농설라 종목 괜찮아요. 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단타방에서는 사실 한번 팔았다 샀어요. 팔았다 못 샀죠. 딴방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하지만 추세는 괜찮으니까 계속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건 테마 우리 주 테마죠. 가지고 있고, 건물 테마는 좀 아쉽지만 딴 걸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자, 개별 바이오는 그냥 갑니다. 예, 시장이 약시장이라서 그렇긴 한데 수급 빠진 것도 없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 뭐 계속 5만 원대에서 안착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뭐 4만 몇천 원 갔다가 4만 원 또 중반 움직이고 있는데, 큰 수급이고 애들 잘 모아 있고 큰 돈 빠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가 미국이 사실 바이오 주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예, 성장주의 가장 대표격이 사실 바이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미국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예, 실적이 되게 좋아요. 일라이릴리, 그 다음으로 뭐 머크, 화이자 이런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되게 좋아요. 밸류 되게 낮아요. 그래서 걔들은 제약 바이오하고 우리나라 바이오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걔들 중에 조금 흐름이 괜찮은 게 나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의외로 또 암 관련 2상 3상 얘기 나오는 것들이 밑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 올해 말씀드렸죠. 바이오 섹터는 안 좋다. 하지만 개별 바이오는 봐야 된다. 그래서 개별 바이오를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또 올해 정도 볼 거 한번 길게 보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바이오는 놓지 않고 있어요. 계속 지금 시장에서 올라오는 것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괜찮은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이든 방한과 합쳐서 어제 2차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만 좋은 건 아니었고 이번 주에 되게 좋았어요. 네,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근데 2차전지를 그때도 한번 옛날에 몇 주 전에 좋았다가 고민하다가 뭐 MPC 같은 건 있었지만 큰 것들 올랐다 장 안 좋아지면 또 빠져요. 예, 지수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수도 사실 나쁘지 않았지만 지수보다 2차전지가 상당히 좋았어요. 무슨 신소재 같은 거 있습니다. 후성 포함해서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바이든 방안이라든지 걔들의 정책, 미중과 참 한미 간 협동을 통해서 소부장 업종들이 지금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대표는 반도체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근데 그 외에 아직까지 반도체는 물론 있긴 있죠. 소부장이 포함이 돼 있긴 한데, 사실 좀 무겁죠. 네, 반도체는 사실 중소형질은 쉽지가 사실 않아요. 네, 쉽진 않아서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거 밑에서 그냥 줍줍하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이나 로봇 같은 거, 원전이 사실 지금 미국과 또 SMR 같은 거 지금 많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한신기계 같은 것들이 죽어 있다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나머지 많이 죽었고, 지금 새롭게 밑에서 올라오는 게 몇 개 있어요.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계속 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은 제가 휴림 로봇 빼고 나머지 많이 죽었다가 이번 주에 로보로봇 같은 게 좀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그것도 지금 미국과의 뭐 협력, 그 다음에 바이든이 요번에 뭐 로봇 관련 직접 체험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요번에 그때 하이스틸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저희가요. 그 다음에 소재 관련 철강 관세 문제 때문에 중성 철강주가 며칠 강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케이스는 갑자기 죽어있던 메타버스가 확 올라왔습니다. 네, 맥스터 같은 거 상한가 같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 같은 것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2, 3개월 완전 죽어 있었거든요. 요새 특징이 뭐냐면 이 돈들이 죽어 있는 것 중에서 한 번씩 확 돌아와서 올리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추세가 살아나느냐 단기로 먹고 빠지느냐는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도 지금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올라오면 좀 적당히 팔아라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 지금 유동성이 끄지고 있는 장세에서 돈을 버느냐 마느냐, 돈을 벌더라도 밸류가 높으냐 싸냐를 봐야 돼요. 작년에 제 메타버스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작년 말에 예전에 바이오 붐을 보듯이 메타버스 붙으면 다 올라갔는데 실제로 까보면 영업이익 순이익 내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금리 인상이 어떻습니까? 못 버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네. 메타버스는 반등 주더라도 저는 매도를 하는 쪽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죽었던 테마들이 좀 반등을 주고 테마들이 좀 빨리빨리 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섹터를 계속 구성해 나갈게요. 자, 종목은 재건 테마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것들 막 움직였어요. 솔직히 알아요. 다스코부터 해서 뭐 되게 많이 움직이고 도화엔지니어링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1등이라 봅니다. 들어온 돈이 제일 많고 실제로 그쪽 관련 주고, 유럽 쪽에서는 계속 지금 유럽도 미국도 실제적으로 돈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재건 비용으로 쓰고 있는, 행정적으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테마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슈팅 나올 때까지는 저는 계속 기다릴 생각입니다. 계속 보유해 주시고요. 자, 농업 테마 말씀드렸지만 아쉽지만 어쨌든 편제가 될 것 같고, 우리 가지고 있는 농술라도 상당히 좋다.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다. 그래서 지금 팔 필요는 없고 한번 타임을 다시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발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단기 종목을 제가 매매를 이번에 좀 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대성산업 이 종목을 제가 상따를 했었어요. 이때요. 이때가 화요일이었는데 상따 했는데 제가 그때 약손절 그냥 빼버렸죠. 이 상따를 할 때 가장 기본은 쉽게 상따도 사실 강세 장일 때 되게 좋습니다. 장 좋으면 야 사놓고 그냥 질러 내일 팔면 되지 이게 되는데, 장이 사실 약세장이나 불안할 때는 먹었으면 땡겨놓고 일부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파는데 그게 개인들한테 떠넘기면 안 좋은 거예요. 거래량 때문에 팔고 자기들이 사고 올려가 또 자기들이 뭐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면 자전이라는데, 이런 건 괜찮지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개인들한테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일부 팔아요. 확 싫은 게 아니라 올렸지만 조금 파는 거죠. 그런 패턴 보일 때는 상따도 사실 큰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좀 빠져서 나왔다가 출렁거리다 막판에 땡겨놨지만 뭐 1, 2%였고 그 다음날 목금 빠져버렸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걔들이 확 씻는 게 아니라 올려있는 상태에서 약간 얘들은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찌끔찌끔 팔고 있다. 물론 이러다가 또 빠지면 또 찌끔찌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확실하게 이렇게 확확 가는 그런 상한가 있죠. 아침에 10몇 프로 먹고 팔고 이런 건 아니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대한전선도 한번 드렸는데 몇 대지? 근데 이것도 보시면 뭐 그냥 몇 프로 왔다 갔다 해요. 사놓고 기다렸는데 뭐 절반 팔고 이렇게 하다가 뭐 비빌거리길래 이것도 그냥 손절 쳤어요. 뭐 지금 그리고 나서 또 며칠 또 비빌거리고 있죠. 약한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매매를 단기로 할 때 어떤 좋은 테마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파동이 이어져 가야 돼요. 파동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다가 빠졌으니까 한번 반등이 나와줘야 할 때 나오긴 나왔지만 약한 거죠. 이어가지 못했죠. 물론 시장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또 비빌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제라도 올랐어야 되는데 어제도 못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자, 이 종목은 원래 이제 해운주, 지금 대한해운이나 펜오션이 간만에 작년에 비해서 한 번 또 사이클이 돌아왔어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뭐 그 대형주는 제가 지금 안 사고 있잖아요. 중성주 찾다 보니까 이 종목 끼가 있어 보여서 상당히 강한데 못 사고 있다가 이건 단일가 매매였거든요. 그때 단일가 매매 개인들이 요새 개인들도 스마트해서 한 욕심은 있어.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올려놨던 상태인데 그 다음날 그대로 뺐죠. 단일가 끝나고 그대로 빼놨는데 이때 제가 드렸어요. 걔들이 바치는 가격대로 판단하고 드렸고 절반은 샀습니다. 그죠? 절반 샀는데 어제는 더 사진 않았어요. 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고 이때 마음 급한 개미들이 조금 빠지길 바라는 거죠. 다른 쪽으로 가라. 야, 더 좋은 거 많은데 왜 답답한데 왜 있냐? 빨리 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얼마였지? 13,100원인가? 2차 매수를 넣어 드렸는데 그건 아마 체결 안 된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13,000, 18,000원, 14,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다음 주 돼서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안 그러면 올라가서 파는 쪽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이것도 사실 ESG 관련이에요. 풍력 관련인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럽 에너지 재건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장기적으로도 ESG 다시 한번 바람이 불고 있어요. 뭐 돈도 없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신규 종목 중에서 초기에 나왔던 물량 다 소화하고 목요일날 상한가 붙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붙었고 얘들이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어제 제가 상따 비슷하게 드렸어요. 25,000원쯤 드렸는데 뭐 출렁거렸죠. 상한가 못 갔습니다 사실. 그게 아마 어제 같은 케이스는 지수도 좋았는데 대형주라든지 2차전지나 소부장 쪽 이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렸고, 여전히 이제 곡물 쪽으로 제가 놓쳐서 아쉽도 안 했는 곡물 쪽으로 테마 수급이 가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2차 매수도 드렸죠 제가. 근데 요새 조금 이상한 게 뭔가 뭐 드리면 뭐 제가 드린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살짝 거래 없을 때 우리만 사도 사실 시세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라고 해도 뭐 그거보다 더 비싸게 확 들어오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높아지면 혹시나 다른데 뭐 테마방이나 이런데 돌고 있나 생각 솔직히 해요. 물론 절대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하셨던 분도 많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끼리 하자 말씀 많이 드리는데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줘봐 절대 좋은 거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이 들어오면 얘들 안 가요. 가더라도 늦게 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 높아짐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때 저점 매수 너들이 안 사줬고 끝난 거는 21,100원 끝났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 그 제가 드렸던 뭐 다른 종목과 비슷하게 단타 종목 비슷하게 제가 그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요, 조심한 것도 있었는데 곡물 테마는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 있게 홀딩 가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차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걸로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드렸어요. 이번 주 우리나라 특히 이런 것들 국제 정치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안 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았죠. 오히려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살짝 꺾였어요.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안정자산의 대표다 보니까 금도 빠질 때 달러만 계속 올랐어요. 달러만 계속. 근데 역대로 달러 올라가면 이머지가 안 좋아요. 반대로 달러가 꺼지면 미국 쪽에 집중되는 것들이 좀 빠진다 보는데, 미국 이제 물가 인플레를 넘어서 경기 부담, 경기 약세, 리세션까지 걱정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권 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장기물이 빠지고, 안전자산으로 그래도 미국 사이즈, 달러 사이즈 하는 달러 인덱스가 살짝 꺾이는 느낌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로 살짝 가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가 반등을 주고 대형주가 갈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볼게요. 단기 매매가 이번 주도 그랬지만 제가 약세장인 가운데 좀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게 맞고, 단타 매매가 정말 이런 분 있죠. 야, 내가 보는데 이게 정말 좋아, 질러, 손줄 치면 되지. 이런 마인드는 강세장이 되게 맞아요. 강세장일 때. 근데 약세장일 때는 이런 경우 안 좋은 경우 있으니까 이거 빼고, 이런 경우도 안 좋을지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나머지 그래도 괜찮은 것 중에서 이걸 나눠서 들어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게 저는 지금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지금 보면 그래도 안 좋을 때 막 올라가는 거 있죠. 시장 다 못 먹어요.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 다 먹으려다가 개인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막 박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면으로 보시고 이번 시기 약세장 잘 지나고 지키시면, 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시장 성격상 딥 이후에, 하락 이후에는 분명히 큰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020년 같은 그런 바닥 이후에 엄청 큰 장이 온 것처럼 요번에 이제 뭐 코인이든 우리나라 미리 빠졌던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의 대표격이든 위기 이후에 기회는 올 거라 보고, 제가 요번 1년 계약 연장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걸 같이 한번 누리고 싶으니까 그런 시장 지키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같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일단 미국장 나쁘지 않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주말 쉬시고요. 예, 다음 주에는 조금 단기 반등장 이어질 줄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